요새 저녁밥은 어떻게 해 먹어? 반찬 좀 해줄까? 동원이한테 퇴근길에 가져가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어? 아니요.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각자 간단하게 먹어서요. 아, 각자. 네. 서로 먹는 메뉴가 달라요. 전 평소에 다이어트식 먹거든요. 아, 그래도 동원이가 쓰러졌다니까 마음에 걸리네. 아침은 그렇다 쳐도 저녁밥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잖아. 어머님, 집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밥 정도는 각자 해 먹을 수 있고요.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동원이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건 못 챙겨 먹는 사람 잘못이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동원 씨 엄마가 아니고 와이프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신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하나였지만 이제는 신 씨에겐 아들도 며느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작정이었습니다. 효도까진 바라지도 않았는데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들 내외는 신 씨도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부모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때인 듯 했습니다. 물론 신 씨가 그렇게 키운 탓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비위 맞추며 말년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편히 살라고 내 집도 내줬는데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 며느리에게 아들 밥 좀 챙겨주라고 한마디 했다가 전화까지 차단당했던 신 씨.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몇 년 뒤에 연락해서는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을 접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둘이 하는 짓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부모의 단물만 빨아먹고 자식 도리는 어느 것도 하지 않으려는 며느리. 그리고 내 아들. 이런 게 여태 키운 자식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식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 못된 신보를 고쳐줄 생각이었습니다. 여태 해줬던 것을 잃으면 그동안 누리던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죠. 신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기가 약해 늘 신 씨 부부의 걱정을 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가 센 여자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였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만 해도 그리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말씨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보였던 그 당돌함. 그리고 무언의 선긋기. 역시 요즘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다 싶었죠. 그러면 동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해? 엄마 아빠 집에서요? 그래. 그쪽에서도 한 푼도 못 보태는데 우리가 집 한 채 턱하니 사줄 형편까지는 안 되니까 거기서 들어가 살면서 돈 모아. 아, 돈 모아서 나오라고요? 그러면 나와야지. 아들은 신 씨의 말에 어쩐지 실망한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던 신 씨 부부의 아파트가 2달 뒤에 만기인데 퇴거하겠다고 임차인에게 연락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는 상대방 쪽에서 반씩하자고 하면 그 정도 의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를 사달라고 한다면 조금 말이 달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양가의 지원 없이 살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금을 받지 않고 신 씨의 아파트에서 살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전세금 안 받으실 거면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들은 그걸로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집을 달라고. 신씨 부부가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남들처럼 부동산 여기저기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나름의 노후재산으로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들에게 덜컥 줘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은퇴를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이가 들면 벌이는 점점 줄어들 테니 말이죠.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인데 다 줘버릴 순 없지.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사는 거 명의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죽거든 가져가. 그리고 너희 돈 모으면 나가야지. 나가라고요? 그래. 대신에 돈 모아서 나갈 때 집 사게 되면 그때 엄마 아빠가 좀 보태줄게.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실망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집값 들이지 않고 신혼을 시작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3개월쯤 지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슬슬 아이 가질 준비를 하려고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둬? 신 씨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가질 준비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말이죠. 휴직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라면 나중에는 다시 복직할 수 없을 테니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좀 여유가 있어야죠.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 말밖에는 신 씨가 부모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아이를 안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져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말이죠. 어머님, 살아보니까 동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네. 산책하면서 보니까 초등학교도 길 안 건너고 갈 수 있고요. 저희 집 바로 앞쪽에 놀이터가 있어서 애 키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거기가 신혼부부한테 인기가 많은 아파트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세를 내놓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계약이 되곤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교스러운 웃음을 흘리는 며느리. 무슨 뜻인지 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얼른 돈 벌어서 그 아파트 사면 좋겠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고 입이 튀어나왔습니다.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집 명의를 바꿔줬으면 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 씨는 거절의 뜻을 밝혔고 말이죠. 그러자 처음엔 싹싹하게 자라던 며느리는 집을 절대 받을 수 없겠구나 싶으니 어쩐지 대면대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동안이니? 아빠가 명절에는 음식 안 하고 사 먹자고 그러시네. 아, 엄마. 이번 설에 말인데요. 아들이 조금 망설이며 어려운 얘기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못 갈 것 같아요. 뭐? 못 온다고. 명절에 아들이 집에 안 온 적은 없었기에 신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식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 아들이 안 온다면 이번 명절은 신 씨 부부 단둘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적은 아들이 총각일 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 연수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 그러니. 그런데 며느리 몸이 안 좋다는데 와 있으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었다면 집에 와서 해주는 밥 먹으며 쉬어라 할 텐데 며느리는 그랬다가는 시집살이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담담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닥달하지도 않았고 서운하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신 씨도 며느리였으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신 씨의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잡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게 뜸해졌지만 아들은 오히려 평소에 더 자주 신 씨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신 씨가 며느리에게 별로 서운해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왔니? 밥 먹고 가게? 네, 아들이 퇴근길에 신 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신혼 초에는 안 그러더니 요새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야 자주 그랬었지만 이제는 가정이 있는데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연수도 저녁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기다릴 텐데 여기서 먹고 가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도 신혼인데 서운해하지. 연수도 먹고 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연수 다이어트해서 닭가슴살 샐러드 뭐 그런 거 밖에 안 먹거든요. 뭐? 삼시세끼? 가끔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거 돌려 먹고 그래요. 그러면 너도 그거 먹는 거야? 회사 다니려면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뭐 대충 챙겨 먹죠. 아들은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일어나서 싱크대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자주 밥을 얻어먹는 게 미안했던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지난번에 식기세척기 샀잖아. 두 식구가 사는데 뭐가 필요하나 싶어 사용하지 않다가 요즘 너도 나도 식기세척기를 산다길래 신씨도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편하긴 무척 편했죠. 저도 할 줄 알아요. 식기세척기? 네. 많이 해봤죠. 의외였습니다. 아들이 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척척 잘도 해냈습니다. 그러고도 아들은 가끔씩 집에 왔습니다. 아들을 자주 보는 건 좋긴 했지만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보통 신혼에는 아내가 있는 집이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외모도 점점 변하는 것 같았죠. 너 요즘 살 빠진 거 아니니? 아, 조금 빠졌어요. 조금이 아닌데? 신 씨의 말처럼 아들의 볼이 홀쭉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더니 아들도 같이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밥을 먹는 걸 보면 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밑은 거뭇해서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새 회사 일이 바빠? 회사요? 아니요. 그렇게 바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얼굴이 왜 그래? 아, 좀 피곤해서요. 회사도 안 바쁘다면서 왜 피곤해? 집에서도 일이 많아서. 무슨 일?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조금 황당했습니다. 며느리가 버젓이 집에 있는데 회사 다니는 아들과 집안일을 반씩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되물었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전부 혼자 하는 건 버거우니까 같이 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퇴근한 뒤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 그러니까 피곤하지. 그냥 할만해요. 신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이 할만하다는데 다 큰 아들 때문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었고 아들을 야단칠 수도 없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정한 걸 말이죠. 아들이 미련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게 좋다면 부모가 뭐라고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 너무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뭐?
회사에서 쓰러졌다고? 쓰러진 것까지는 아니고요. 핑 돌아서 잠깐 기억을 잃었어요. 그게 쓰러진 거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수액 맞고 조금 있으면 집에 가요. 그런데 쓰러진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약한 영양실조 증상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정을 들으니 아침은 늘 거르고 신 씨의 집에 오지 않는 날에는 저녁에는 며느리와 함께 샐러드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는 하루에 한 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전혀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며느리. 불을 이용해서 하는 요리는 닭가슴살을 굽는 용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밥을 안 챙겨주면 네가 알아서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미련한 아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민망한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서 뭘 챙겨 먹기가 귀찮아서요. 요즘에 파는 것도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배달이라도 시켜 먹지. 혼자 버는데 매일 배달시켜 먹을 수는 없죠. 그 말에 복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들도 너무 바보 같지만 며느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도 났다는데 이 모든 게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되는 걸 보니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긴 했습니다. 아이를 가진다며 직장 그만두고 집에 있는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애도 없는 전업주부라면 적어도 집안일은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밥하는 문제도 말이죠. 맞벌이였으면 당연히 같이 하는 게 맞았지만 집안일도 절반씩 하고 밥도 안 해준다면 도대체 며느리가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그 전에도 종종 아들과 통화할 때면 라면을 먹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그러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일 집에 있는 며느리라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밥 정도는 챙겨줬으면 했습니다. 다른 건 잔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딱 하나 바란다면 그것뿐이었죠. 그래도 신 씨는 참고 또 차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동안이 너 저녁 먹었어? 아, 먹었어요. 라면? 네. 연수는?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늦게 온대요.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반찬 가게에서 좀 사다 먹던가. 알겠어요.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네가 못하겠으면 연수한테 좀 해달라고 해. 그냥 밥은 각자 알아서 먹기로 했어요. 아들의 대답에 신심한 열불이 나고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됐을 때였습니다. 자기야, 나 주스 좀 떠줘. 냉장고에 있는 것 같던데.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어슬렁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신 씨의 아들을 제대로 부려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다 들어주는 아들도 답답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신 씨 눈에는 아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에 와도 뭐 하나 제 손으로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음식을 시키지 않았으면 설거지라도 하는 신용을 해야 할 텐데 그것마저도 없었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아들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못된 시모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직장은 그만두고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신 씨의 아들만 부려먹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호통은 치지 못하고 신 씨가 며느리에게 은근스레 물었습니다. 요새 저녁밥은 어떻게 해 먹어? 반찬 좀 해줄까? 동원이한테 퇴근길에 가져가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어? 아니요.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각자 간단하게 먹어서요. 아, 각자. 네. 서로 먹는 메뉴가 달라요. 전 평소에 다이어트식 먹거든요. 아, 그래도 동원이가 쓰러졌다니까 마음에 걸리네. 아침은 그렇다 쳐도 저녁밥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잖아. 그러자 며느리가 정색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밥 정도는 각자 해 먹을 수 있고요.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동원이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건 못 챙겨 먹는 사람 잘못이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동원 씨 엄마가 아니고 와이프예요. 마지막 말에는 신 씨는 충격에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와이프니까 밥을 챙겨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엄마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만 쓰러질 때까지 일을 시키고 말이죠. 그날 명절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아들은 쎄한 분위기에 신 씨와 며느리의 눈치를 양쪽으로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죄다 싶었습니다. 저렇게 모자란 아들을 낳은 내 탓이다 싶었죠. 그 뒤로 아들에게 그냥 반찬들은 사서 햇반에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든 말든 자기 밥 자기가 못 챙겨 먹은 책임이니 말이죠. 내가 너무 다 큰 자식에게 참견한 듯해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괘씸해도 내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독립된 가정이었으니 지지든 볶든 지들 맘껏 하라고 냅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며느리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제대로 가질 않았습니다. 한두 번 울리고 끊기는 전화에 신 씨가 여러 번 걸어보았지만 반응은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묻자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차단을 했는데? 신 씨는 허탈하게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전화를 안 해서 몰랐는데 대화를 나눴던 것은 명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며느리가 신 씨의 번호를 차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놀랐지만 신 씨는 그보다도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했다고 연락을 끊나 싶었습니다. 신 씨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냅두자. 연수 말대로 지들이 사는 방식이 있겠지. 하지만 시부모 연락처를 차단한 것은 사는 방식과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무시를 하나 싶었습니다. 동환아, 연수가 엄마 번호 차단했니?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요. 그게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우물쭈물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단 풀라고 할게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부모를 대하나 싶자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루하루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쩔 땐 며느리와 대화를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쯤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남겨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았는데 이번에는 차단한 게 아니라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종잇장처럼 얇은 관계였구나 싶었습니다.
밖에서 만난 사람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러니까 마음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건 말할 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신씨도 있고 살자 싶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은 이제 그만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그만 목매자 싶었습니다. 아들도 그때쯤 연락이 뜸해진 것을 보니 아무래도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아내와의 관계를 택한 것 같았습니다.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자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종종 전화를 신씨도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했습니다. 신씨는 아들에게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았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밥 먹었느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고 있는 걸 보면 굶어 죽지는 않았나 보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씨는 며느리와는 전혀 왕래 없이 인연을 보냈습니다. 명절에는 아들만 왔고 나중에는 아들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둘은 알콩달콩 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했을 때 신씨 부부가 아들을 통해서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할 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통화는 할 수도 없었고 말이죠. 중간에서 아들도 갈팡질팡하더니 손주 보러 오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씨 부부는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손주 얼굴도 못 볼 운명인가 보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하지 마. 남편도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신씨는 속상해서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못난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씨 부부는 정말 자식에 관한 일은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지들 방식대로 살겠다는데 그만 기웃거리자 싶었습니다. 먼저 연을 끄는 건 자식이기 때문에 죄책감도 갖지 말자 생각했죠. 처음부터 마음먹은 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 품에서 떠나보냈다고 생각하니 아들에 대한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살게 됐습니다. 자식도 내 품에 있어야 자식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모든 걸 초탈한 것 같았죠. 우리 인생 삽시다. 자식이 별거 있나? 그래서 며느리의 출산을 기점으로 아들 며느리와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씨 부부는 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아들이었죠. 이름 대신에 숫자만 뜬 이유는 신씨가 연락처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시간 되세요? 무슨 시간? 아들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씨의 집으로 오겠다는 걸 신씨가 거절했습니다. 전화로 얘기해. 그러자 아들이 한참 뒤에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건이라는 게 참 황당했죠. 연수가 다시 일을 하고 싶대요. 그게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집에서 애만 봐서 그런지 너무 우울하대요. 쌍둥이 육아에 지친 며느리가 차라리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너무나 간단한 대답에 아들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설마 도와달라는 건 아니지. 그러자 입이 꾹 다물렸습니다. 동안이 네가 회사 쉬고 키우면 되겠네.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경제적으로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연수가 다시 취직해도 벌이가 크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사도 준비하고 있어서요. 좀 빠듯해요. 애들이 커가니까 집이 점점 좁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수적인 일들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 집 전세를 주고 그 돈을 보태서 저희가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해요. 뭐? 그러면 저희도 엄마 아빠 자주 뵐 수 있고 엄마 아빠도 손주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누굴 바보로 아나 싶었습니다. 신씨 부부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쌍둥이 손주 육아도 해줘야 하고 내 집 전세금 받은 걸 아들네 집 사는데 보태야 한다는데 말이죠. 그걸 좋은 생각인 듯 말하고 있는 아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고 있지? 엄마 아빠도 애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무슨 손주가 보고 싶고 말고 할까요? 차라리 애 낳고 다시 왕래를 했다면 못 이기는 척 손주도 봐주고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필요할 때가 되니 슬금슬금 연락하는 아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라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엄마, 지금까지 살던 대로 각자 살자. 나도 너희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어쩐지 호흡이 거세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해서 염장을 지르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씨는 애써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열을 낼 필요도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며느리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죠.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다시 잘하고 싶어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잘할게요. 당연히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뭘 잘해보나 싶었습니다. 헤어진 연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 뒤로 전화도 2번 왔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왔습니다. 꼭 처음 인사하러 온 새댁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신씨는 그곳으로 눈길은 갔지만 내 손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실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신씨는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실수에도 대가가 있는 거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더 괘씸했습니다. 아마 애 때문에 힘들지 않았거나 신씨 부부에게 집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옆에서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은 못난이 같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운 죄를 받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공짜로 애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고, 집 살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 말 잘 꺼냈다. 너희 살고 있는 집, 생각해보니까 얼른 세를 놔야겠어. 괜히 재산만 썩히고 있었던 걸 잊고 있었어. 어머님, 어차피 이사 가려고 했다며. 잘 됐네. 빠른 시일 내에 집은 비워줘라. 엄마, 살던 대로 각자 알아서 살자. 너희 그런 거 좋아하잖아. 신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손주도 2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들도 사과하며 전화를 해오길래 아들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만약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온다면 다음 단계는 번호를 바꾸는 것이겠죠. 결국 신 씨는 아들을 이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월세를 줘서 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 며느리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끊어낸 것은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는 신 씨 부부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밥 한 끼로 시작됐던 문제였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부모를 부모처럼 여기지 않는 자식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 어찌됐건 결국엔 이렇게 될 일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살면 뭐가 좋아? 괜히 모호한다고 나대다가 돈만 날렸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 집 나 물려주면 되지. 뭐? 집이 문제야, 지금? 자격증 학원을 다니던가 모든 준비라도 해봐.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든 해야지. 이게 뭐야? 왜 매일 휴대폰만 보고 허송세월을 보내? 엄마도 이제 너 삼시세끼 차려주는 것도 지쳤어. 아무리 취업이 힘들다고 해도 너 하나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별 볼 일 없는 곳 가서 뭐해? 돈은 조금 주고 일만 많이 시키는데. 엄마는 내가 그런 데서 일했으면 좋겠어? 그런 데라도 가서 일을 해야지.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 자기 밥벌이도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차라리 알바라도 해. 엄마는 내가 힘든 게 좋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젊은데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사는 거야? 그럴 거면 나가서 살아. 나보고 나가라고. 왜 날 밥벌레 취급해? 귀찮아? 그래. 제발 좀 제대로 살아라. 나도 제대로 살고 싶어. 엄마는 나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나왔어?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나왔으면 엄마가 책임도 져야 할 거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정영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 씨의 가족은 지극히 평범하고 동시에 화목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아낌없이 교육시켰고 엇나가지 않도록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때는 무척 모범적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딸 때문에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니, 딸이 애물단지가 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40이 다 돼가는데 독립하지 않고 아직까지 부모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그런 한심한 자식이 되어버릴 줄은 정 씨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모 밑에 있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편하다는 딸의 기가 막힌 말에 정 씨의 근심은 깊어져 갔습니다. 좀 더 나이 들어 병들면 기댈 수 있는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철없는 딸에게 노후를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려 다 늙어서 같이 늙어가는 딸 뒷바라지까지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자식인지라 내치지 못하고 다 받아줬던 것이 실수였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듯했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평생 정 씨 부부의 등골만 휘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딸이 하나 있고 이름은 김민주입니다. 어려서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사춘기 때도 말썽 한 번 부리지 않던 딸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커서 그런지 사랑을 줄 줄도 아는 그런 남부럽지 않은 자식이었죠. 뭐든 알아서 잘했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도
정 씨 부부는 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뿐이었습니다. 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저 부모로서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딸에게 독이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휴학을 하겠다고? 이번에는 공부할 거야. 무슨 공부? 공부는 학교 다니면서 해야지. 대학 졸업을 1년 앞두고 또다시 휴학을 하겠다던 딸. 이미 2학년 때 한 번 휴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난데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말을 했죠. 정 씨 부부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려도 보았는데 딸의 고집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채 2달도 되지 않아 그만뒀고 한 학기 동안 집에서 놀고 먹으며 쉬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1년을 휴학을 하겠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격증 공부하게. 그러더니 전문직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던 딸. 딸의 전공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가 묻자 딸은 정 씨에게 뭘 모른다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 누가 전공 살려서 공부를 해? 그래서 그거 공부하면 회계사가 되는 거라고. 그럼. 되기만 하면 돈도 잘 벌고. 아무튼 좋아. 그러면 쉽게 붙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니까 학교를 쉬고 공부를 해야지. 학원도 다니고. 딸이 뭐라 설명했지만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딸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학원비를 대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잘했기에 금방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게 1, 2년 공부해서 쉽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말해준 시험 날짜를 정 씨 부부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벼랑간 공부를 그만두겠다던 딸. 뭐? 이제 금방 시험을 보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만둬?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안 봐도 알지. 느낌이 오잖아. 그래도 학원 열심히 다녔잖아. 학원만 다닌다고 이게 그냥 붙는 시험이 아니야. 엄마, 이번에 떨어지면 1년을 더 해보더라도 도전은 해야지. 공부한 게 아깝잖아. 아니야. 나 그냥 복학해서 졸업 후에 취직할래. 딸은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정 씨 부부는 뭘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죠. 그냥 얼른 졸업해서 돈 벌래. 당장 1, 2년 뒤에 돈 버는 게 중요하니. 쉽지 않은 시험이라는데 이왕 시작한 거 좀 더 해봤으면 싶었습니다. 본래 공부를 잘했으니 도전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데 성인에게 공부를 억지로 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에 서울대 나와도 취업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 회계사가 낫지 않아? 공부를 시작할 때 딸의 입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취업이 안 되는데 차라리 전문직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말이죠. 아니야. 그것보다는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졸업만 하면 금방 취업할 수 있어. 딸이 자신만만해 하길래 더 이상 말릴 구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복학을 해서 남들보다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도 취업 준비를 계속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채로 대학생 신분을 벗게 되었죠. 어떻게 됐어? 잘 안 됐어. 우울한 낯으로 고개를 가로젓는 딸을 보며 정 씨는 마음속으로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히 딸 앞에서 내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느낌이 안 좋았어. 떨어질 것 같았어. 괜찮아. 다른 데도 발표 남았잖아. 거기도 떨어지면 어떡해? 또 기다렸다가 다시 지원해봐야지. 괜찮아. 요즘 취업이 많이 힘들대잖아. 정 씨의 주변에서도 자식이 어디에 입사했다더라 하는 말은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딸이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매번 떨어지는 걸 보면 어렵긴 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도대체가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니 멀쩡하게 대학 나왔어도 젊은이들이 놀고 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 일은 몇 년 더 지속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쓰린 속을 숨기고 딸이 좌절할 땐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정 씨의 딸은 30이 넘은 백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 50만 원만 입금해줘. 용돈 준 거 벌써 다 썼어? 진작 썼지. 딸이 수입이 없다 보니 그 생활비를 대는 것은 정 씨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딸도 나중엔 당연하다는 듯이 정 씨에게 돈을 받아갔습니다. 밖에는 나가지도 않는데 돈을 어디다 써? 인터넷으로 뭐 좀 샀지. 민주 너 나가서 알바라도 해. 왜 매일 집에만 있어? 난 알바는 좀 안 맞아. 돈 버는 게 적성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알바할 때야? 하루빨리 취업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줘야지. 그 전까지 용돈은 매달 일정하게 넣어줘. 나도 용돈 달라는 말하기 싫어. 능청스레 말하는 딸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았습니다. 몇 년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딸도 눈치가 보였는지 할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땐 단 3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받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그만둬버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답답한 정 씨 부부의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 씨도 남편도 은퇴를 했는데 딸까지 집에만 있으니 세 식구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됐습니다. 정 씨 부부는 나름 노후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딸만 독립시키면 남은 여생 한가롭게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 올 것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늙어 죽을 때까지 딸을 데리고 살게 생겼나 싶어서 딸만 보면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민주 속은 오죽하겠어? 취업 못하고 집에 있어야 하는 딸의 속은 더 답답할 거라고 남편이 말했지만 정 씨는 글쎄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랬다면 저렇게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인터넷 쇼핑만 하고 지내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30 넘은 딸 삼시세끼 차려주며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점점 한계가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면접도 보러 다니고 하더니 이제는 그런 일도 드물어 보였습니다. 가끔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점점 줄어들었죠.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지간한 친구들은 전부 회사에 다닐 테니 혼자 백수 생활하는 게 창피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밥 줘. 네가 꺼내서 먹어. 치우니까 나오니? 잤어. 오후 1시. 남편과 점심 식사를 하고 상을 치우니까 그제서야 눈곱을 떼며 나오는 딸이었습니다. 딸이 일어나는 시간은 대중 없었습니다. 오전 7시에 깨서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1시 2시가 넘어서 늦지막이 일어나 뒷북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줘.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게 진작 일어나라고 했잖아. 어제 늦게 잤단 말이야. 뭐 하느라? 아, 뭐 좀 보느라. 입을 쩍 벌리며 하품을 한 딸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려 자는지 식탁 위에 퍼질러져 있었습니다. 밥 줘. 사랑스러웠던 딸이 언제부턴가 식충이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늘 딸 편이던 남편도 그런 딸을 보며 한숨만 푹푹 쉬었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보나마나 이상한 영상 같은 거 보느라고 새벽에 잤지? 늘 유튜브를 켜고 낄낄대며 침대와 일체가 되어 있는 딸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취업하려고 뭐 좀 찾아보느라 그런 거야. 그 소리에 더 이상 속을 정씨가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뭐라도 해보던가. 조금 낮은 회사라도 넣어보던가 해. 매일 집에서 그게 뭐야?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도 나이를 생각해야 할 것 아니야. 이제 엄마, 밥 먹다가 체하겠어.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로 듣지 말고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정씨가 오랜만에 진지하게 얘기하자 딸이 인상을 팍 찡그렸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듣기 싫게 울렸습니다. 나 밥 안 먹을래. 왜 또? 엄마가 날 이렇게 식충이 취급하는데 밥이 넘어가겠어? 무슨 또 식충이야? 그런 말이잖아. 집에서 밥만 축내지 말고 나가라는 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잖아. 얼른 앉아서 밥 먹어. 안 먹어. 이제 내 밥 하지 마. 민주야, 누군 뭐 취업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알아? 정씨의 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갈 듯이 굉음을 울리며 닫혔죠. 진짜 어쩌면 좋냐. 쟤를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도 망연자실해서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30이 넘은 게 아니라 아직 20도 안 넘은 애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배고프면 나와서 금방 애교를 부리며 혼자 풀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밥을 안 먹는 건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만 보면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회사에 들어가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고 면접을 보러 다닌지는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현실에 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 친구는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노는데 설거지 한 번을 안 해준대. 그래도 나는 기특하지 않아? 설거지도 해주고. 저녁을 먹고 나서 딸이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다 같이 TV를 보고 있을 때도 뉴스를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거 봐. 요즘엔 저렇게 범죄 안 저지르는 것만으로도 1인분은 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다행이지? 착한 딸 있어서. 자신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는 듯이 말하는 딸을 기가 막히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딸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며 외출했다가 들어와서는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만할래. 뭐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정 씨가 걱정이 돼서 물으니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한 듯 했습니다. 나도 이쯤 포기하고 카페 같은 거 차렸으면 좋겠어. 카페? 내 친구들 절반이 카페하고 쇼핑몰 하고 그래. 나도 진작에 그럴걸. 자존감만 낮아지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 통에 정 씨 부부도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딸의 말처럼 진작에 다른 일을 찾도록 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금방 되겠지 하며 기다렸던 것이 벌써 몇 년째인지 정말 포기해야 할 때가 된 듯도 했죠. 그래서 정 씨와 남편은 고심 끝에 딸에게 카페를 차려주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인테리어 비용 등에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 부부의 노후 자금 중 1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잃었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차린 카페가 잘 될 턱이 없었습니다. 좀 더 조사한 후에 차리라고 해도 마음 급한 딸은 무작정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기도 전에 상가 월세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적자가 직속되어 카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장사해봤자 돈만 더 잃는 거야. 딸은 손을 떼면 그만이었습니다. 모든 손해는 정 씨 부부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그런 정 씨의 쓰린 속은 모르는 듯 다시 취업 준비나 해야겠다는 소리를 태평하게 했습니다. 노후에는 남편과 여행 다니며 한가하게 살고 싶어서 젊을 때부터 죽어라 노력했는데 1억이라는 큰 돈이 1년 만에 사라졌기에 무척 허무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왔던 적금 중 하나를 깨고 줬던 돈인데 참 순식간에 허공으로 흩어졌죠. 그러고도 모자라서 또다시 백수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딸 때문에 이제는 정 씨가 마음에 병이 들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다 큰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나중에 노후 자금도 없어서 비참해질까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조금만 있으면 40. 집에만 있으니 연애할 일도 없고 나이가 들수록 결혼 또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딸은 밥 먹다가 말고 뜬금없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근데 나 지금처럼 살면 취업은 안 해도 되지 않아? 뭐?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뭐 돈이나 많이 쓰나?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살면 좋겠는데. 그럼 결혼도 안 할 생각이야? 결혼을 혼자 하나? 그러니까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야 할 거 아니야? 엄마는 내가 엄마랑 평생 산다는데? 싫어? 아니, 엄마가 언제까지 살 줄 알고 평생 산대? 엄마 아빠 죽으면 그때는 어떻게 살게? 너도 좀 남들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남들처럼 살면 뭐가 좋아? 괜히 뭐 한다고 나대다가 돈만 날렸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 집 나 물려주면 되지. 뭐? 집이 문제야, 지금? 자격증 학원을 다니던가 뭐든 준비라도 해봐.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든 해야지. 이게 뭐야? 정 씨가 정말 오랜만에 언성을 높였습니다. 도저히 화병이 날 것 같아서 딸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매일 휴대폰만 보고 허송세월을 보내? 엄마도 이제 너 삼시세끼 차려주는 것도 지쳤어. 아무리 취업이 힘들다고 해도 하나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허접한 데 가서 뭐해? 돈은 조금 주고 일만 많이 시키는데. 엄마는 내가 그런 데서 일했으면 좋겠어? 그런 데라도 가서 일을 해야지.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 자기 밥벌이도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차라리 알바라도 해. 엄마는 내가 힘든 게 좋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젊은데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사느냔 거야. 그럴 거면 나가서 살아. 나보고 나가라고. 왜 날 밥벌레 취급해? 귀찮아? 그래. 제발 좀 제대로 살아라. 나도 제대로 살고 싶어. 엄마는 나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나왔어?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나왔으면 엄마가 책임도 져야 할 거 아니야. 그러더니 또다시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리는 딸 때문에 정 씨는 주먹으로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너 문 안 열어? 항상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고 또다시 딸이 슬그머니 나오고
반복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한동안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고 화장실 갈 때나 나왔죠. 딸 얼굴을 구경하기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우울증일 수도 있어. 우울증? 그래. 자기가 더 힘들겠지.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말고 좀 보듬어줘.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으면서. 누군가는 정 씨에게 매정하다고 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조언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 씨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일이라도 나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어. 그래도 우울증일 수도 있다는 말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는데 혹시나 딸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 씨도 딸을 대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정 씨가 방문을 살짝 열고 딸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개꿀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뭐하냐? 애는 뭐하러 낳아? 내 한 몸 책임지기도 힘들다. 그렇다니까. 됐어.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엄마 아빠한테 유산 받고 편히 살면 돼. 여행 다니면서 살면 되지. 집만 팔아도 그렇게 살겠다. 엄마 아빠 모아둔 돈도 있고. 뭐 꽤 되겠지? 보험도 많이 들어두셨을 거야. 내가 외동이잖아. 그럼 뭐든 다 내 거지. 부러워? 그러면 너는 일 열심히 해라. 지금까지 들은 내용만 하더라도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가 평생 키워준 것도 모자라 죽을 때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유산 타령을 하고 일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자식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들으니 눈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거기? 붙긴 붙었는데 안 갔어. 뭘 왜야? 일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하도 뭐라 그래서 지원하긴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엄마한테는 말도 안 했지. 무조건 다니라고 할 거 아니야. 아, 싫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그 말에 정 씨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놀란 눈을 하고 쳐다봤습니다. 엄마, 뭐야, 사생활도 없어? 그러면서 짜증나는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 취업됐어? 그러자 딸이 찔끔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화를 냈습니다. 전화 엿들었어? 그래. 너 회사 붙었냐니까. 붙었어. 근데 그렇게 좋은 회사도 아니야. 정 씨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털어놓는 딸. 작은 데라서 직원도 얼마 없는 곳이야. 월급도 쥐꼬리만큼 줘서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게 그거야. 어쩌면 이렇게 한심한 소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지 몰랐습니다. 너 나이가 몇이야? 지금? 이제 곧 40이야. 조금 주더라도 뽑아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뭐? 내가 왜 그래야 해? 언제까지 부모 등골 빼먹고 살려고 그래? 뭐? 무슨 등골을 빼먹어? 저번부터 왜 자꾸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유를 몰라서 그래? 이 나이에 이러고 사는 애는 너밖에 없어. 엄마는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기를 바래?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지금까지 부모한테 용돈을 받고 사느냐고. 내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그 정도 돈은 있잖아. 그래서 그 돈 유산으로 받아서 엄마 아빠 죽으면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게?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부모는 조금도 생각 안 해? 너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노후에도 일하게 생겼어.
그러면 엄마가 대신 일하면 되겠네. 못난 딸보다는 엄마가 나을 거 아니야? 식충이가 뭘 하겠어? 안 그래? 정 씨를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딸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똘똘하고 착했던 딸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의욕도 없는 식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간절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리고 딸을 그렇게 만든 것이 정씨 부부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마침 약속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씨 때문에 일부러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딸은 집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정씨는 곧바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빈 원룸에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한 달치 월세까지 내고 나왔죠. 그리고 한 것은 딸의 옷가지를 박스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딸의 방에 있는 짐들을 박스에 쑤셔 넣으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상자들을 문 앞에 내놓고 얼마 안 돼서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지런히 딸을 쫓아낼 준비를 마친 채였습니다. 엄마, 문이 안 열리는데? 굳게 닫힌 현관문을 이상한 듯 두드리며 전화를 건 딸. 그런 딸에게 정 씨가 말했습니다. 거기 박스 보이지? 이게 다 웬 거야? 이사가? 그 위에 계약서 보일 거다. 이게 뭔데? 이제부터 네가 살 집이야. 뭐? 무슨 말이야, 도대체? 원룸 계약해 놨으니까 거기서 지내 이제. 이번 달은 냈는데 다음 달부터는 네가 벌어서 내. 어리둥절해하던 딸은 정 씨의 뜻을 깨닫고는 화를 냈습니다. 그게 말이 돼?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나 독립하기 싫다고 했잖아. 엄마 아빠는 이제 너랑 살기 싫어. 그렇다고 이렇게 쫓아내? 이렇게라도 쫓아내지 않으면 너는 나갈 생각 없잖아. 당장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 월세는 어떻게 내냐고.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살아. 그 원룸 보증금이 500만 원이거든. 그걸 엄마 아빠 유산이라고 생각해. 뭐? 너 카페 차렸다가 날려먹은 돈까지 하면 결혼 비용 줬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자식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앞가림은 스스로 하면서 살아. 아, 엄마.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그리고 너 제대로 취업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집에 찾아오지 마라. 짐은 원한다면 내일 택배 전화해서 붙여줄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한동안 밖에서 문을 쿵쾅거리더니 한참 뒤에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예전 같았으면 딸의 편을 들었겠지만 이번만큼은 정 씨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열흘도 안 돼서 외출했던 정 씨가 현관 앞에서 딸과 마주쳤습니다. 문을 열어보려는지 번호키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왜 왔어? 나 돈도 하나도 없어. 너 통장에 밥 먹을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떨어지면 벌어서 써. 월급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일일 알바라도 해서 그때그때 받으면 되지.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사지 멀쩡한데 왜 못해? 너 또 한 번 더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면 엄마 아빠 이사 가버릴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해?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 범죄만 안 저지르면 1인분 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게 말이 되니? 너도 정말로 1인분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참에 정신 차려. 그때까지는 엄마는 1년이고 10년이고 너 안 봐.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이러는 거지. 우리 죽으려면 20년은 더 남았으니까 그 돈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벌어서 살아.
혹시나 딸이 따라 들어올까봐 정 씨는 다시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딸은 가고 없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무작정 쫓아낸 것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자식만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정 씨에게도 딸에게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 더욱 그랬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로 몇 달 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긴 했어도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야 할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집을 나간 지 1년 정도가 되자 딸에게서 연락이 왔죠. 나 취업한 지 반년 됐어. 잘 다니고 있고 돈은 좀 못 벌어도 제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시간 될 때 집에 한번 갈게. 그래.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딸도 따로 나가서 살며 많은 생각을 한 듯 보였습니다. 아직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딸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는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서 가슴 한켠이 뭉클하면서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편도 기뻐했죠. 그리고 딸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었고 스스로 번 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날의 선택이 참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결혼을 하지 않아 손주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정 씨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